문학과인간 5주 3차십니다. 5주차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있죠. 주제가 결국 이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비정한 이제 유용성과 무용성으로 나누어서 쓸모없는 존재로 변한 그리고 잠자를 대하는 가족들의 그런 비정함으로부터 결국 그 근원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이런 문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정도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1이 넘는 2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아동이라고 해요. 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3년 7개월 정도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 또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여튼 뭐 이 전 세계 해외 입양 아동 수의 약 40%? 40%가 됩니까? 어, 40%.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아동이라는 거예요. 어, 최근에 이건 이제 작년에 지금 2021년 2학기고요. 뭐 1학기 아니면 작년에 그 내가 이제 봤던 그 신문 기사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네덜란드 사람과 결혼해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한 여인이 한국계 이제 여인이죠. 한국계 여인이 아니라 뭐 한국인이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입양된 거죠. 미국으로.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과 결혼해갖고 암스테르담, 지금 네덜란드 수도일 거예요. 아마 암스테르담이. 그래서 거주한 한 여인이 이제 딸을 낳은 뒤에 부모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를 낳고 본인이 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생부모 자신을 낳았다가 버린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열망에 사로잡혔나 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녀는 1983년 11월 충남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이제 버려진 아이로 발견돼 가지고 그 이듬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이니까 한 40세 가까이 됐겠네요. 그렇죠? 39 정도나 되나요? 예. 그녀는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서 DNA를 통해서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 단체 325 캄나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세상에. 세계 각국에 입양돼 간 한국의 고아들이 이제 DNA를 통해서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325 캄나를 통해서 마침내 친부모를 이제 찾게 돼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했겠죠. 그래서 한국에 온 그녀는 수소문해서 이제 친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친부가 어, 이 자신의 딸 아이를 이제 내용은 잘 모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이니까. 근데 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가 버린 딸 아이잖아요. 근데 친부로서 그 친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냉담하게 대하고 친모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인지 일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카페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법원에 친부 인정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사정은 있었겠지만 친부는 그녀의 친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매우 냉담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40년 만에 친부모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접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녀는 그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한국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원망을 남기는 그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개개인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특정한 누구를 이제 쉽게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돼야 돼요. 조심해야 해요.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도 뭐 기가 막히겠죠. 그러나 또 그 40년 만에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찾아온 그 딸 아이를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딸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참 공감하기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이제 또 그 사정은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그 버려둔 아이들 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보도가 종종 있죠. 음. 우리나라에 또 베이비박스가 서울에가 있죠. 베이비박스가 처음 설치된 건 2009년 12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10여 년이 지난 동안 보호된 아기가 지금까지 모두 1,700명.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 누가 버렸고,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혈연에 대한 강박이 유난스러운 우리 사회는 국내 입양을 거의 좀 꺼리죠. 대부분 해외로 버려지듯 입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혹은 인간 존재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이번 주차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 버려지는 아이들의 문제는 책임윤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한번 따져볼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카프카. 까미하고 아까 약간 두 번 혼란스러워가지고 정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얘는 한번 계속 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카프카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태생의 독일 소설가인데 인간 존재의 이 부조리성을 사르트르나 까미나 카프카나 소위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부조리의 어떤 문제를 문학적 화두로 다뤘던 일본의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초현실주의 수법으로 파헤쳐서 초현실주의라는 거, 현실을 좀 초월한,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어느 아침에 벌레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초현실주의 수법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되죠?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의 이야기, 변신을 통해서 현대인의 불안한 내면 세계와 소외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자가 벌레로 변한 것은 일상적인 세계로부터 소외를 의미하죠. 그 벌레로 변신해서 사람들과 단절된 모습은 가족과 주변 사람 사이로부터의 소외를 또 의미해요. 이는 인간이 인간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지는 이런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족과 사회는 더 이상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이 아니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계약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로부터 우리는 가족마저 도구로 여기게 만든 이 자본주의 속성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여 숙고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주차 우리 문학과 인간 5주차에서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5주차에는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 자본주의의 문제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20분 남짓에 자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1993년 위스콘신 대학 연구자들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암탉이 자기가 낳은 그 달걀을 품에 안고 그래서 부화를 하잖아요. 어,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좀 걸리겠죠.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이, 이 농장에서는 닭 농장에서는 닭들이 쉴 새 없이 기계처럼
알을 낳아야 되겠죠. 그게 생산성이겠잖아요. 효율성의 추구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암탉들이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아니 그 알들을 그 품고 부화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간에는 알을 낳지 못하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궁리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암탉들이 그 자신이 낳은 그 알들을 부화 품에 안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할까? 즉 그 암탉에게서 어떻게 하면 모성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일련의 실험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왔죠. 어미 닭이 알을 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더라 이런 얘기죠. 알을 품는 닭이 그렇지 않은 닭에 비해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적은 알을 낳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닭 무리의 20% 이상이 알을 낳을 알을 낳을 좀 문장 이상하죠? 20% 이상이 알을 낳는 알을 낳는 품는 암탉으로 그 암탉이다 그 말이죠. 암탉이 그래서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서 부화를 하느니 그래서 부화로 인해서 알을 낳는 그런 그 이제 부화 그 기간에 알을 낳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알을 낳는 생산성이 저하돼. 그래서 양기업자가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이제 프롤락틴 호르몬을 제거합니다. 그 암탉의 호르몬 중에서 모성성이라고 하는 그 자질을 갖고 있는 프롤락틴 호르몬을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암탉은 그 자연적인 부화 본능을 제거해 버린 거죠. 암탉에서 모성성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알을 낳고는 더 이상 품지 않아요. 계속 알만 낳는 거죠. 그냥 버려두고 이렇게. 유전 공학에 의한 새로운 암탉은 이제 더 이상 모성 본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게 이미 닭은 좀 더 많은 달걀을 낳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생산성은 높일 수 있었으나 닭에게서 다연성을 제거해 버린 사건은 과학의 발전이기만 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물론 우리 닭 좋아하죠? 닭을 여러 형태로 이제 먹고 달걀도 먹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닭이 갖고 있는 암탉이 갖고 있는 자연성, 모성을 유전 공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술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제거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특질이에요. 오로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성만 따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걸 화폐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단어가 바로 축적이에요. 축적, 쌓아두는 거. 자본 축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유한하죠. 생태계는 그런 유한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성장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재벌들이 더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건 벌어지면 돈도 많으면서 그다음에 언젠가는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라고 우리 이제 아내도 자꾸 그렇게 해요. 참 순진하죠. 어. 돈 많은 자들이 더 그 욕망에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적 속성이고 우리는 그런 속성에 부지불식간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욕망에는 한계가 없어요. 자본주의 자체가 무한히 성장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식량과 에너지 등 유한성을 갖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말아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그런 사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자,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경제적 공포는 개인주의 심화, 이기심을 부추기는데 또 어떤 그런 부채질을 하는 거죠. 대안은 뭐냐, 이제. 마지막. 대안은 뭐냐.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게 필요해요. 공공성의 강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성장 문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게 필요한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렵과 채집 그리고 유목 경제를 거쳐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 생활로 정착된 그런 인류 그런 것으로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물질적 안락에 기초하는 성장 문명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인류에게 물질 풍요를 제공하는 한편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서 장차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래서 이제 그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어, 이런 그 심각한 위기가 자꾸 우리에게 이제 뉴스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성장 문명의 가속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자본과 임금 노동자라는 계급의 출현, 초국적 자본의 전일적 지배가 관철되는 세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소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복 전쟁과 식민 지배, 지배 계급의 특권적 소비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자연의 약탈과 이로 인한 자연재해, 전염병의 창궐,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전기를 기본 에너지로 하는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재난의 위험은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디젤 엔진을 그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꾸잖아요. 근데 결국 전기는 어떻게 생산하냐, 이게 화석 연료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험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이런 모습을. 위험사회는 산업사회 연장이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그것과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산업사회 지배적 조직 원리가 부의 분배인 것과는 다르게 위험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해의 분배, 위험의 분배. 예. 그러니까 위험은 이제 더 이상 특정 계급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자와 빈자를 가립니까?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립니까? 물론 이제 그에 대처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근데 본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역병은, 대규모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인종과 계급과 성별을 가리지 않지요. 물론 좀 더 부유하고 어,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위생적인 환경,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런 질병에 조금 더 질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뭐 스타나 운동선수나 그 부유한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또 고급 관료들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예.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재난 혹은 재난적 상황은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되죠. 재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이런 그 전염병의 창궐도 있고, 그리고 뭐 풍수해라든가 오랜 가뭄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재해도 있고, 그런 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재난 또는 재난적 상황은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되죠. 재난 혹은 재난적 상황이 그 공동체 위기를 야기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즉 유럽인에 의한 아프리카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 많은 토착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거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거든요. 자, 봅시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산속에는 풍부한 그 자연의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맑은 물과 고기와 열매들. 이걸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광범위한 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상처난 짐승들처럼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의 삶의 동기였던 문화와 공동체의 삶이 뿌리채 뽑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재난적 상황은 공동체의 삶을 절멸의 위기로 몰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이런 공동체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또 대두하기도 해요. 역사적 위기 상황 혹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하려는 노력과 의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 부정하기 어려운 하나의 사실이거든요. 자,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큰 정부의 귀환, 국가의 역할 증대는 불가피한 측면은 또 있어요. 공공성 강화의 주체는 정부이니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일상에 대한 통제의 강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이런 정부의 방역 조치 가운데서 우리가 어딘가를 출입할 때 QR코드를 통해서 자신의 신원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 있죠. 누군가가, 일단 정부의 부처라든가, 어떤 기관이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빅데이터를, 개인의 그런,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열람한다면 얼마든지 악용 가능성이 있죠.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이렇게 개인의 일상에 대한 통제 강화와 함께 결국 모든 위험, 그것이 질병이든 재난이든 경제적 빈곤의 문제든 이제 불확실한 그 위험은 초국적 그 기구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의 책임도 아닌 것이 돼요. 미지의 잠재적 위험은 국가와 초국적 기구의 책임이 아닌 오로지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되어버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구적 환경위기, 에너지위기, 기후변화, 안보 위협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국민국가를 단위라는 기존의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물질적 가치관과 과도한 소비 문화 역시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로 한정할 수가 없어요. 효율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경쟁을 당연시하고 아무런 성찰 없이 그것이 정의인 양 받아들이게 만드는 자본주의 구조와 제도를 먼저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르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또 없는 게 문제가 되죠. 세계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 공동체 정신의 복원과 생태 친화적인 사회, 경제 구조로의 과감한 전환, 이런 주장들은 사실 누구나 해요. 근데 그걸 정책적으로 실현할 주체는 누구냐? 이제 개별 국가 단위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죠. 국가와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거죠, 이제. 전 지구적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이런 그 미중의 비대면 시대에 무엇보다 노동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소수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일자를 잃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집에서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음식을, 상품을 주문하겠지만, 근데 또 누군가는 건물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들고 주문한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서 감염을 무릅쓰고 일터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험 혹은 죽음의 외주화로 일컬어지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노동자의 죽음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프카가 이 변신해서 비판하고 있는 소위 인간 소외와 물신화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어요. 그 인간 소외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제가 제 1차 시 초반에 이야기했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이기도 해요. 본질적으로. 예. 지금 이제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 소설 변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시 정리하면 어떤 부조리한 그 인간이 어느 아침에 벌레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런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 말할 수 없이 친밀한 관계인 가족들의 관계에서마저 이런 유용성 문제,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세계적 규모의 감염병의 확산과 맞물려서 이것 결국은 생태계 위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은 개별 국민 국가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모든 위험은 결국 그 개인이 떠안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국 물질적인 가치에 중독되어서 하루하루 벌레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카프카가 독자에게 경고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1번 정도만 내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경쟁은 불가피한가?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선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필요도 있겠어요. 예.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 성장과 공존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는데, 근데 선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과제를 남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학과 인간 제5주 프란츠 카프카 소설 변신을 읽고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확장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문학과 인간 5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